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이유는 나토 가입 문제는 침공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서방 언론에서는 아직도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 혹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러시아는 GDP 4위입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호박이 능골로 들어오는 거예요. 서방과 러시아의 전쟁 보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서방이 내러티브전을 구사했다. 내러티브라는 게 우리말로 번역하기 좀 힘들긴 한데 어떤 큰 기조 이런 논조라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거를 이야기했는데 이 전쟁 자체가 사실은 서방의 악마적인 시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보도하면 전쟁 수행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러시아를 악마화해야 가능했던 전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러시아는 나쁘고 무능하고 우크라이나는 민주정부고 착하고 유능하다. 엄청나게 열심히 잘 싸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우크라이나는 부패하고 무능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걔네들 이용해가지고 이제 서방에서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째 보면은 우크라이나가 정말 불쌍하게 된 그런 상태죠.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WF를 통해서 글로벌리스트가 서방 국가의 지도부를 하이제킹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쉽습니다. 그게 학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얼마 전에 USAID가 이렇게 폐쇄되면서 이제 밝혀진 건데 BBC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이게 전부 다 USAID 자금으로 지원한 거죠.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언론들을 자금 지급해서 올린 거죠.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나라 언론도 논조가 비슷한 걸로 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언론사도 되게 많습니다.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니까 이것도 같은 내러티브를 해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게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현실과 너무 분리돼서 이제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사람들이 대한 언론으로 정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덜한데 미국 같은 경우 잘 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CNN 같은 경우는 이게 케이블이니까 집에서 케이블은 보겠죠. 그렇지만 인터넷을 보면은 CNN의 구독자가 1,700만 명입니다. 근데 올라온 영상이 10만 회 되는 게 잘 없어요. 조로건은 구독자가 1,900만 명이고 하나 영상 올라오면 100만 건 이상 됩니다. 특급 갈선은 최근에 생겼는데 한 1년 반 전에 380명의 구독자가 있고요. 100만 회가 됩니다. 영상 하나 올라오면은 그것도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올라오는데 100만 명이 보는 겁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마니타이제이션 이 부분을 따지긴 힘들지만 최소한 지금 CNN이나 이런데 특히 MSNBC 빌 게이츠가 하는 데고 워싱턴 포스트는 베조스가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데죠. 이런 데들이 거의 파산 상태로 보면 됩니다. 자기네 돈이 있으니까 계속 이제 투자는 하고 있지만은 거의 외면하고 있다. 정보 소비를 하지 않고 또 조 로건이나 특활성 이게 팟캐스트도 하거든요. 타다가 나면 라디오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 언론들이 트럼프 선거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가고 있지 않죠. 러시아는 뉴스 아울렛하고 금전 대결이 불가능합니다. 러시아가 경제도 작고 저런 거 해봐야 믿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비밀을 제외하고 사실 보도를 하고 있고 러시아 언론을 보면 자유가 상당히 높습니다. 러시아에서 활약하는 모스크바 타임즈 같은 건 반러시아 언론이거든요. 그래서 활동하고 있어요.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잡아갈 정도까지 수위를 높이지 않죠. 반체제 인사들 저것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있고요. 옛날에 텔레그램 채널을 이렇게 러시아가 접수하려고 그러니까 정보를 달라 그러니까 사주가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텔레그램 채널이 결과적으로 가장 검열이 없는 채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실제로 전쟁 보도와 관련해서 가장 풍부한 데고요. 거기에 온갖 신뢰도 측면에서 보면 이쪽 극단부터 저쪽 극단까지 다 들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들의 심판을 받는 그런 시장이 돼 있고요. 러시아 TV 토론 같은 게 우리 이게 영어로 잘 번역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을 겪지만 가끔 이제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거는 스크립트를 해가지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그레이트 게임 이런 채널들은 미국이나 영국과 토론이 굉장히 다릅니다. 미국, 영국은 거기 토론을 하지 않고 게스트를 인바이트 해가지고 특정한 내러티브 안에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서는 이제 매우 깊이 있게 막 서로 맞다 틀리다 굉장히 상반되는 얘기가 오가고 있고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특히 이제 지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있고요.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 그림이 보이는데 텔레그램 채널을 여러분도 혹시 안 보셨으면 꼭 가입해서 한번 보시면은 자료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직 하드코어 우크라이나 채널은 우크라이나가 이거라고 거의 광신적인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사실로 하는 데도 있고 우크라이나의 아주 신뢰성 높은 채널 중에 하나가 155여단의 집단 탈영 사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 그 사람 때문에 보도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걸 보도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군이 그 운영하는 방식이 서방에 돈 따먹으려고 이상한 짓을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말
정말 충성심을 가지고 병사들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게 있는 비리를 막 보다가 보니까 약간 다른 목소리로 갔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나와서 처벌하지 말라. 이게 운영을 잘하기 위한 거다. 뭐 이런 거의 눈물 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뭐 굉장히 다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림의 크기에 따라서 영향력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손톱만 하죠. 저 사람은 그냥 치매 노인이었다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에 들어보면 빅토리아 놀랜드가 가장 핵심적이고 지금 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의 이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전범 재판을 받든지 그럴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젤렌스키도 작게 나왔던 것이 저 사람이 하수인이다. 뭐 그런 어쨌든 저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저기 자세히 보시면 국회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 그 미국의 전쟁연구소 이런 걸 어떻게 조직하고 움직이는가 특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인데 이 정치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여러 가지 비리들을 이 사람이 다 막아주는 겁니다. 조 바이든 아들 헌터 바이든 뿐만 아니고 이제 진 캐리의 어붓 아들 그리고 옛날에 대통령 나왔던 몰몬교 출신이 있었죠. 그분도 다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굉장히 비리가 많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메릭 갈랜드가 막아주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빅토리아 놀랜드하고 메릭 갈랜드하고 앤서니 블링컨 이 사람들이 셋 다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우크라이나의 갈라치아 지방, 과거 폴란드 땅이었던 갈라치아 지방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할아버지들이 제정 러시아 때 있었던 포그롬이라 해서 유대인 학살이 있었습니다. 그 학살을 피해서 이렇게 왔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그 연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거기에 왔다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조 바이든이 아무런 실권이었고 처음부터 치매 노인이었지 않나 이런 추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사람을 저런 중요한 자리에 놓는다는 것은 거의 균형에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제이크 셀리번은 아시다시피 알카에다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리아를 이제 괴롭힌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조작 정치 이런 공작 정치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걸 모르시고 우리 언론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산으로 갈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4년도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도 쭉 있었지만 2014년도 결정적으로 유로마이단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반데라이트라고 해서 네오나치들을 지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영미 글로벌리스트가 인종 청소를 부추깁니다. 이게 탈레반이나 지하이스트나 아이시스나 알카에다 이런 애들 부추길 때가 거의 같은 걸 합니다. 여기에 CIA가 USAID나 NED 같은 자금을 가지고 동원하고 있고 자기 자금으로 미국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티 펀드나 여러 가지 글로벌리스트들이 하는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그 반데라이트라 그러는 이 네오나치들이 독일 나치 침공 때 들어올 때 자기네를 요청해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SS가 실기사 한 일이 아니고 자기들은 와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아닌 사람 인종 청소를 했죠. 유대인들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 이 사람들을 그냥 끝낸 게 아니고 2차 대전 때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범 재판 안 받고 캐나다를 많이 보내가지고 캐나다의 지금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 나치 손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좀 이상하다 할 때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에도 오하이오주에 가면 나치들이 많고요. 스테판 반데라 일당은 소련 시절에도 반체제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소련에서 KGB에서 죽였습니다. 이 암살을 했고요. 냉전 기간 동안에 소련이 이 일당들을 어쨌든 통제를 했어요. KGB가 굉장히 활약을 하면서 반체제를 잡았으니까. 그렇지만 끊임없이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돼가지고 소련이 휘청거릴 때 조지 소로스나 이런 애들이 다시 키웠죠. 독립 이후에는 굉장히 활발해졌고요. 독립 이후에는 이제 정식적으로 들어가서 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이유는 쿠데타 이후에 어쨌든 쭉 진행될 상황을 갖고요. 그래서 이제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자들, 러시아계 사람들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계속 이제 공격을 했죠.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의 분리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군 출신인데 러시아계들이 기순한 겁니다. 전향을 해가지고 거기 싸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무기가 없고 하니까 러시아에서 뭐 지원받고 하긴 했죠. 그런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2021년 3월 24일 저게 왜 중요한가 하니까 2021년 1월 20일 날 바이든이 취임했거든요.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굉장히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저걸로 이야기해도 뭐 1시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복잡한데요. 그때 여러 가지 설득 작업을 통해서 젤렌스키가 크림과 돈바스 수복을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돈바스 내전을 종식시키기 모토로 선거에 당선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걸 결정을 했죠.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미 이제 젤렌스키가 결정했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젤렌스키와 바이든
어떻게든 설득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러시아계 인원을 보호해야 된다. 러시아 내부에 푸틴에 대한 지적이 너무 많았어요. 왜 우리 동포가 죽고 있는데 가만히 있느냐? 가서 전쟁해라. 그런데 이제 푸틴은 우리가 민스크 협정도 하고 서방에 대해서 어쨌든 같이 가야 되는 생각을 해가지고 엄청 기다렸죠. 그랬는데 저 때부터는 안 되겠다. 가 1년 내내 준비를 했죠. 그리고 준비를 하면서 협상회가 끝내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계속 영국이나 미국에서 방해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지연전으로 갔죠. 그러니까 소모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전에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침공을 했는데 그 전에 한 2주간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사격했습니다. 저 데이터가 OSC에 가면 다 있습니다. 쳐들어오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는 게 unprovoked invasion이라 그러거든요. 아무도 우리가 도발 안 했는데 제가 공격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데이터는 그거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보면은 서방에서 거짓말하는 게 엄청나게 분명한데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뭐 데이터를 찾아본 사람 몇 사람 있겠습니까? 그럼 묻혀 지나가는 거예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시켜서 러시아 침공을 유도했다. 그런데 나토 가입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나토 가입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당장 급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토 가입 문제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존 미어샤이머 같은 교수 같은 분은 그게 나토 가입 문제가 된다는 것을 2000년 뭐 20년도 넘게 이야기했지만은 그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2022년 2월 24일 날 침공했을 때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었다. 일단은 너무 도발해서 어찌 보면 선제 공격 차원이었다 볼 수 있죠.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서방 언론에서는 아직도 러시아 경제에 대해서 혹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글링 해보시면은 한 20개, 30개 페이지 넘어가면 참 뭐 로이터나 뭐 이런 데서 뭐 전쟁 때문에 지금 잠시 하이퍼돼 있는데 뭐 약기운 빠지면 그거 될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현실은 러시아는 중국, 미국, 인도 이게 PPP 기준으로 해서는 GDP 4위입니다. 실제 이제 노미널 기준으로는 이제 뭐 4위가 아니고 좀 내려가죠. 그런데 그렇고요. 2024년도 4% 성장을 했습니다. 푸틴이 그 경제장관한테 장기적인 균형을 위해서 2025년도에 성장을 좀 통제해라. 3%로 해라. 인플레도 좀 방지하고 이렇게 뭐 오래 못 간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러시아의 경제가 호황인 이유가 일단 처음에는 전쟁 물자 생산으로 가동률을 높으니까 호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러시아가 장병들의 임금 구조를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의 한 5배 정도. 그러니까 이게 군대에 자원한 자원병들이 계약병들이라 그러는데 계약병들이 저 시베리아나 이런 데 못 사는 동네에서 뭐 농사나 짓거나 아니면은 뭐 단수 노동자로 살아가다가 여기 이제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한 30대가 돼가지고 뭐 특별히 교육도 높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오니까 그 가족들한테 엄청나게 뭘 할 수 있잖아. 단지 이제 목숨이 좀 위험하죠. 그 돈 말고도 주택 혜택, 의료 혜택, 자녀 학교 혜택 이런 거 많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부의 재분배가 된 거예요. 모스크바나 이런 데 비싼 데 사는 고소득자들이 낸 세금을 통해서 군대에 오는 사람이 어찌 보면 거의 삶 밑바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그 사다리로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엄청 늘어나니까 이 사람 소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게 있고요. 소비가 굉장히 늘었죠. 그다음에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가 방산 분야, 국방과학 기술 이쪽은 고도로 발달해 있거든요. 근데 민간 부분은 형편없습니다. 근데 개방을 하고 러시아로 쭉 들어온 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서방 기업들 쭉 들어가가지고 뭐 방산에는 갈 수 없으니까 전부 민간 기업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간 기업은 기술에 있는 걸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해요. 경쟁도 안 되고 하니까 그게 의존한 거죠. 공장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재를 하면서 3년 전에 다 철수를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국산화가 된 거예요. 뭐 중국에서 수입하고 인도에서 수입하고 안 되는 것을 국산화하는 거죠. 국산화하니까 보호무역 그 산업에 대해서 러시아가 취약했던 그 산업에 대해서 보호무역 효과가 생긴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도 러시아는 자동차 할 때 단추로 시동 누르는 거 잘 못 만들어요. 되기는 되는데 모양 만드는데 많이 만들고 신뢰성 검증 이런 걸 안 거치다 보니까 아직도 어떤 데 뻑뻑거리고 그래요. 푸틴이 시찰을 왔는데 그거 보이는데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민간이 발달해 있지 않는 거예요. 기술이 떨어진 게 아니고 상업화하고 하는 그런데 특히 이제 신뢰성 이런 걸 높이는데 잘 못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갔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서방에서는 뭐 세탁기 뜯어가지고 그 반도체를 가지고 한다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컴퓨터 기술이나 기술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때 보잉사나 에어버스나 이런 항공기를 가지고 민항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엔진도 안 좋고 부품도 안 좋으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국산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PD
프로틴이라는 저 민항계 엔진을 개발했거든요. 그 개발 성공했습니다. 개발 성공해가지고 자체 민항계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소형 PD8은 우리 같은 737 보잉 737 규모로 되는 그 작은 비행기 한 뭐 100몇십석짜리 이런 거고, PD35 저거는 777이나 A350에 사용하는 큰 엔진, 이쪽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제재 해제해달라고 안 하고 있어요. 제재 해제는 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좋았으니까. 제재 해제하면 얘네들 또 개발했는데 민간인 들어와가지고 다시 망할 수 있으니까 러시아 경제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의 비우호국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뭐 미국과 관계도 있고 하니까 서방과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한테는 이야기하지 않고 국내에 큰 논의는 없었는데 어쨌든 뭐 논의를 했다 하더라도 정부 결정하고 크게 다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한테 의존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이제 푸틴은 점잖은 말로 한국에 경고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자꾸 그러면 내가 북한을 지원한다 이야기를 했고, 그게 지금 북러 관계를 잉태한 겁니다. 사실은 그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외교 안보 수준이 굉장히 낮다. 지금 세계 정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군사 분야나 이런 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굳이 뭐 억지로 비유하자면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나 구한말이나 이럴 때 세계 정세를 몰랐던 것 비슷하다. 좀 과한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국력에 비해서는 좀 분명히 그렇다. 뭐 서방의 외교 무대에 가서 이걸 논의하는 것도 잘 없고, 이런 걸 가지고 국내에서 논의도 활발하지 않고 몇몇 이제 전문가들이 개인적인 지식과 제한된 공간에서 논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이걸 잘라가 이야기하면은 지금 러시아한테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접근하는 게 좋다. 우리가 뭐 솔직하게 정세에 좀 얻은 것도 있고, 너 관계 잘 몰랐다. 뭐 그거 할 수 있어. 대사 불러가지고 우리 그렇게 하고, 사실 우리가 미국과 관계 너가 알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어렵다. 푸틴이 우리 보고 베슬 스테이트 조공국이라 이야기했거든요. 그 창피스럽지만은 뭐 그거 들을 수밖에 없었죠. 뭐 어쨌든 우리 그것도 있지만 미국하고 힘에 눌리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다국가 세계가 되니까 지난데 미안하지만 관계 복원하자. 미안한 것은 뭐 어떻게 표현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미국과 협상을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핑계는 지금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상하는 걸 환영하는 거죠. 우리가 협상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몇 개 제재 있는데 이거라도 풀겠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풀지 않겠느냐, 일부.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언하고 아주 언더 더 테이블로는 브릭스 가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브릭스가 시장이거든요. G7이나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G20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고립당합니다. 지금 북한이 엄청난 기회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북러 관계 이거 김정은이가 정말 약삭 빠르게 잘 판단해가지고 끼어든 겁니다. 북한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그러니까 2014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렇고 러시아가 한 것을 국제적으로 환영한다, 동감한다 말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전화를 때린 거죠. 우리 관계 맺자.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우리한테 경고를 날려야 되니까 김정이 똑똑한 거죠. 우리한테는 진짜 얄밉지만은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 김정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미 관계도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아 있어요. 바이든 때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허박이 능걸로 들어오는 거예요. 김정은이 엄청 좋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자면 전문가들이 따져야 될 사항인데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것만 해도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좀 논의를 하고 북극 항로 할 때 우리 좀 협력하자. 우리가 쇠병선 같은 거 많이 떼고 너것도 뭐 우리한테 정치적으로 협조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전후복구 참여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이제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민간 부분이 올라가고 방산 부분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민간 부분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기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전후 복구 사업을 가지고 민간 부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끼어들 수도 없고 끼어들기도 힘들 겁니다. 아마 뭐 엄청나게 화려하게 할 것도 아니고 값싼 것을 가지고 일단 복구를 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전후 복구 이런 것보다는 그냥 대외적인 무역 관계나 협조 관계 그리고 우리 안보를 위해서 러시아가 척지지 않게 맺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종결 단계고 군사력 균형이 깨져가지고 정전 협정의 서방이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보다 예상보다 협정이 잘 출발됐기 때문에 기대가 좀 되고요.
협정은 러시아가 지금 엄청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유럽이 돈이 없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뭐 몇몇 나라가 파산할 가능성도 크고 국제 자문사나 뭐 이런 몇몇 은행들은 손실이 되게 클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 회복이 좀 필요하고 북한이 정말 약삭빠르게 움직였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망해가는 서방에 줄을 들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언론 발표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골적이거나 자세한 얘기를 들으시려면은 제가 운영하는 진제일의 군사력 이해하기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한 분석도 있고 혹시 뭐 댓글 같은 걸 통해서 소통도 할 수 있으실까? 저한테 좋은 생각을 주실 분들이나 의문이 있는 분들은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